그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에어블랙 대표 문헌규라고 합니다. 앞에 임 교수님께서 너무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상생 협력 그리고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권평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기술 그 다음에 협력,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이런 부분은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거가 주장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 가능하지만 전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우선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코트라가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이 세 가지로 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그 2015년도 중소벤처부의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전에는 아프리카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들을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중점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그 데이터가 기준이 다 달라 서로 혼선이 많이 갔고 이 부분에 서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5년 12월에 코트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코트라로부터 지원을 받고 개발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지원을 받고 지금 현재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각 지방정부와 다양한 정부 부처에다 제공하게 됐고 거기에 인정을 받게 돼서 총 10여 건의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시와 지방정부에서도 이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바로 코트라의 공공데이터가 개방이 통해서 일반 기업들의 집단지성이 콜라보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시장을 가고자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가장 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집단지성, 즉 슈퍼 SNS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처음 해외 진출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과 어떤 파트너와 어떤 정보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공공데이터, 빅데이터와 협업 이 두 가지를 콜라보하면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코트라를 통해서 직접 공공데이터를 받았고 코트라에서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좀 더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트라의 해외 시장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공데이터가 이들한테 중요할까? 저는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까지 고려를 해서 우선 이슬의 그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업가들의 소통 구조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내가 물론 섬유업체라든가 무슨 IT 업체를 한다고 해서 꼭 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내가 다양한 정보와 지역을 활용해서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남자, 여자, 10대, 20대, 30대처럼 이 성향에 대한 분석을 해서 맞춤형으로 적시적소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는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지만 이들한테 낮에 메일을 보내면 이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남자가 더 필요한 파트너일 수도 있고 혹은 40, 50대 이상의 어떤 전문 경험이 충분히 갖춘 인력이 파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인재 매칭과 시향 정보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계에서 현지화 진출에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가 다양한 지역에서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장에 대한 분석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시장만 가지고 이것을 모든 것처럼 평생 공략한 것처럼 생각할 게 아니라 4차 산업시대는 공간과 시간을 모두 공략할 수 있는 인적 재배치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사파리통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 디자인 역할을 통해서 이 무역에 관련된 모든 플랫폼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데이터 튜닝 작업을 하는 것이 최적화 목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2015년 12월부터 다양한 기관들과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는 3만 명의 회원과 100만 명이 유입되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하게 되었고, 코트라의 공공 데이터와 에어블랙의 집단지성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사람들한테 신뢰감과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즉 코트라는 플랫폼을 제공하였고, 저희 에어블랙은 생태계를 민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스마트 앤 플레이라는 스타트업은 지금 국내에서 10억 원 정도의 그 교육용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개발은행 총회 가서 이 친구가 그날 전시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1,000를 번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수익이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바로 이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물건 샘플을 사가면서 자신들에게 수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업체는 지금 현재 중국으로부터 OEM 물건을 받아서 국내 유통만 생각했지 수출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겁니다. 아직 그 드론의 수준이 그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은 국내 시장 외에 다른 시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유럽 MWC나 그다음에 그 샌프란시스코 행사 갔을 때도 별로 호감적인 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런 아프리카 개발 총회에서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이런 드론을 활용해 교육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도대체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술 개발이나 엔지니어로 구성된 이들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시장에 대한 아프리카의 시장 정보 데이터와 그리고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사 서비스, 그다음에 현재 글로벌 포럼을 활용해서 진출의 가능성을 제공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창업 지원팀을 통해서 아마 지금 현재 그 수출에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류 콘텐츠 수출인데요. 여기 지금 대표하신 분이 플레이민 아프리카 김영돈 대표인데요. 삼성전자에서 홍보실에서 근무하다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한류 콘텐츠의 가능성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기의 본업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하기 위해서 고민을 한 거였습니다. 과연 아프리카에서 한류 콘텐츠를 수출한 사례가 있을까? 했을 때 그 전에 없었습니다. 무료로 문체부에서 그 영화제라든가 개인 어떤 사익을 위해서 제공해 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출한 사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수출한 사례를 집단지성을 통해서 공유를 했고, 이 사람은 같이 사업할 수 있는 협업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자본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마주현 대표는 그 LS전선에서 그 해외 그 구매 마케팅 담당 과장으로 있다가 이런 수술 이용한 수술 이용한 연탄을 개발하기로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도쿄 의정서 이후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그런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처음에 이 원자재 수술 직접 자기가 수술 만들어서 연탄까지 만들어 과정을 위해서 공장을 포천에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산성이 없다는 건 여러분도 더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코트라에서 해외에서 원료를 제안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들어서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동남아 이렇게 세 군데를 시장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고, 지금 최종적으로 베트남으로 해서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중진공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례는 한국에서 탄자니아로 이민 간 사례입니다. 그 3년 전에, 5년 전에 이분들이 저로 와서 아프리카에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좋겠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계를 수출해서 거기서 그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고 다시 한국이나 제3국에다가 보내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탄자니아의 다르살람의 코트라 그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수출의 판로와 자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안정적인 연매출 10억 이상의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즉 국내만 한국에서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지화돼서 코트라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또 한 가지 모델인데요. 지방 정부랑 그리고 스타트업과 혹은 중소기업이 콜라보한 사례입니다. 즉 스타트업은 브랜드가 약하고 한 가지 기술만 있고, 또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변화에 어려움이 있고요. 몸집이 커서. 그 지방 정부는 수출의 경험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그 파트가 모여서 수출하겠다고 고민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트라의 시장 정보와 글로벌 포럼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럼 지방 정부는 왜 이런 수출을 하고자 했냐면 지금 현재 고령화돼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인력이 점점 줄고 그리고 도시화에 대한 반감을 갖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수익이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주도적인 활동을 해왔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네트워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수출을 할까? 즉 국내 시장은 한정돼 있고 이런 스마트 시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해외로 나갈까? 이런 부분에서도 코트라에서 주는 정보와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VIP실에서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각 지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공적으로 찬성입니다. 저희가 정말 신흥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만약 코트라의 사무소가 없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보통 집단지성이나 그 인터넷에서 찾지만 그게 책임질 수 있는 정보도 아니고 이런 문제로 사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코트라의 다양한 그 지역의 진출은 좀 필요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코트라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CSR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관 협력을 위해서는 저희가 대기업이든 그리고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이들과 같이 뭔가 콜라보를 하려면 저희가 수익을 내겠다고 접근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떤 특정 대상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과 협업하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R이라는 펀드를 좀 조성을 해서 이런 상생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회공헌 쪽을 접근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기존의 코트라 CSR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바로 그런 점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펀드 조성과 이런 상생 협력 구조에 대한 매뉴얼이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들이 민간 협력 연구과제를 통해서 해외 공동관을 전시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런 융복합 체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누가 서울시가 주관하든 어떤 거기 안에 소속된 중견기업이 주관하든 수행업체를 정해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전시관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민간 협력에 관련된 공동 수출 관련된 상품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단순하게 기존의 전시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구성원들은 정부기관은 정책을 홍보하고 중견기업은 자기 자산의 제품을 홍보하며 스타트업들은 자기 기술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 공동의 이익을 공동으로 전시를 했을 때 이들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좀 더 우리나라 수출이 활기를 찌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인데요. 전 스타트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역 전문 스타트업 양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트라에서 지금 현재 스타트업들을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서 양성된 인재들을 거의 각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입주를 시켜서 교육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전문 무역인들을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스타트업들을 양성하는 그런 인큐베이터 시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들한테는 다양한 무슨 ICT부터 크리에이터까지 있지만 그런 수출 바우처부터 코트라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다 제공하고 이들이 공공 데이터를 충분히 숙지를 하며 현지화돼서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초기 기업들이 망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금이 없어서나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소통이 단절돼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초기 마음과 시작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제가 공공 데이터만 처음에 주입했을 때 이 사람들은 시장이 가능성인데 내가 무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가 액션을 취하고 그걸 공유했을 때 집단지성이 이루어지고 자기와 같은 유사한 사업자들이 입체적인 인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지금 삼성전자도 제가 지금 현재 주재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 주재원이 200~300명 가 있는데 그 주재원들이 각국에서 한두 명밖에 활동을 안 하고 현지 인력으로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 또한 서로 간의 집단지성과 협업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고민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이런 집단지성과 이런 공공기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이 포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트라의 공공 데이터가
계속 개방이 되고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전 세계에 옆에 앞에 계신 선배 기업분들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합니다. 이게 수출 비중을 이걸 이제 더 늘려야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확장을 하다가 이제 투자 장벽에 직면합니다. 이게 투자라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뭐 소량으로 해서 이제 수출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수출 비중도 커지고 그리고 규모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이 수출의 데스밸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설비를 이용을 해서 연장선상에서 수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런 그 현지화된 제품의 개발, 또 그 다음에 이 현지에 대한 생산 설비 투자, 또 법인 설립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면 현지 투자 단계로 갑니다. 현지 투자 단계로 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현지화 장벽에 부딪힙니다. 현지화 장벽에 부딪혀 갖고 이제 그 현지에 투자를 하고 실패를 하고, 그러다 이제 일부 기업들은 유턴을 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 성공적으로 정착을 한 그런 기업들은 이제는 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다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것도 글로벌화되면서 최종적으로 글로벌화하는 길로 갑니다. 저는 글로벌화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캐즘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단계가 연장선상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그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수기업, 술기업화, 사실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코트라 몇 개, 중진국 몇 개, 무역협회 몇 개 이렇게 해갖고 막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서 술 비중도 높아지고 그리고 글로벌화가 되느냐?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첫 번째 캐즘을 넘어서 수출을 시작을 하다가 초보 단계에 가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유턴하듯이 보여준 것처럼. 저희도 이제 내수기업 이 술 시작을 해갖고 지원을 막 했는데 몇 년 지나면은 이제 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출이 커지고 그리고 확장이 되고 수출 비중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라고 봅니다. 30% 이상 넘어가 갖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자금난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데스밸리라고 만든 건 이때 이제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저희 중진공에서도 수출금융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금융입니다. 예전에 6개월 하다가 1년으로 연장을 했는데 그게 부실률이 가장 높습니다. 의외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출기업하고 비수출기업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수출기업의 경우에 성장성은 유망하지만 영업이익률의 그런 수익성이라든가 재무제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수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무한 가격 경쟁이 직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산성도 악화되고 이런 이 데스밸리가 존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걸 갖다 뛰어넘어서 현지화하고 글로벌하고, 그래서 저는 이 각각의 단계에서 중소기업들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걸 한 기관이 다 제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이 협력을 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각 단계별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뭐냐. 그래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요. 50만 달러 정도의 중소수출 기업 16,000개를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출 경쟁력으로 꼽는 게 해외 시장 마케팅이라든가 신제품 출시, 그다음에 원가 절감 노력, R&D 투자. 그래서 처음 수출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그런 초보 기업들은 본론적인 그런 경쟁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마케팅 수단으로는 전시회라든가 또는 고객사 방문 뭐 이런 요인들이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1,000만 달러 이상의 강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하는 이런 강소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이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협소한 내수 시장과 가당 경쟁 탈피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했고 해외 현지 법인 설립도 하고 있는데 지원 정책의 문제점으로 꼽는 게 성장 단계별로의 맞춤 지원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자금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마케팅 지원도 부족하다. 그런 제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현재 투자한 중소기업들 방문해서 만나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했을 때 역시 국내나 해외나 꼽는 거는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자금 융통이 매우 어렵습니다. 뭐 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은행 대출 받는다는 건 우리 옛날처럼 특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게 중소기업 여신은 이게 충당금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베트남에 진출한 신한은행하고 제휴해서 아우자이 펀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서 한 100억 정도 신한은행에 주고 신한은행이 온랜딩으로 해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 수출 지원형이 어디까지냐가 논란이 있어요. 우리는 국내 공장에서 국내 노동자에 만든 상품을 수출하는 것만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투자한 기업은 현지 기업입니다. 외국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와 같은 정부 기관이 왜 외국 기업을 지원하느냐? 이게 이제 이 언론이나 국회나 이런 데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볼 때 글로벌 관련 지원에 가장 중요한 게 수출 지원형이 어디까지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품 해외로 수출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냐? 아니면 해외에 진출하고 현지 투자하고 하는 단계까지도 봐야 되느냐? 저는 글로벌화에서는 이제는 그 해외 투자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 영토도 넓히는 부분이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세계로 포럼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고, 우리 학계라든가 또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못하는 이유를 보면요, 본질적으로는 저는 성장 동기라고 봐요. 수출한다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은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거는 이제 저는 중소기업 지역 정책하고도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성장 사다리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혜택에서도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영진과 실무자의 글로벌 마인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출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 국내와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접근이 있고 또 해외 시장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고 그리고 글로벌 전문 인력과 투자 자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수출을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로운 그런 단계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의 캐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하고 다른 그런 그 코스트와 리스크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는 선행으로 이루어지고 시장 기척비도 들어가고 또 채산성은 악화되고 또 자금은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 이 수익성도 악화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 고민 안 했던 문제야. 그냥 국내에서 하면 되는 그런 인허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뭐 거래선 분쟁 이런 그 리스크에 봉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는 이 글로벌하는 지원기관의 협업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중소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성장 동력이라든가 또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먼저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출 지원 정책은 일회성 행사입니다. 전시회라든가 살렸다냐 상담이 만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또 단기 실적 중심으로 갑니다. 이게 마치 남녀 관계로 보면 단체 미팅 시키는 겁니다. 단체 미팅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애 낳냐 이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로 만나갖고 그 뒤에 연애도 하고 좀 사귀기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번성해야 되는 좀 그런 그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 수출 정책하고 중소기업 정책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 지원 정책이 대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전에 무역 투자 뭐 촉진 회의라든가 가보면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5대 주력 산업 해서 화장품, 바이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전략 시장 하는데 그런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건 대기업한테 맞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풀뿌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도 너무 보편적으로 갑니다. 중진공이 코트라고 같이 운영하는 수출 BI라고 있습니다. 이 수출 BI에 이제 직원 한 명 보내갖고 형제한다는 것은 1년에 몇억 원의 그런 그 자금이 필요한데 이거를 갖다가 그 초보기업 대상으로만 합니다. 초보기업. 왜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거를 그런 이 강소기업이라든가 또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지원을 해주느냐 초보기업으로 한정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벌에서 저는 이런 수출 정책하고 중소기업 정책 이 가운데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수출 지원의 방향은 저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수출 동기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력하고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이 수출 성장을 할 수 있도록끔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수출 성장 연계해서 하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수출 역량 강화입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그 사전에 역량 강화에서부터 사후의 그런 단계별로의 밀착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에 따르는 그런 코스트와 리스크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출하고 FDI, 이 직접 투자 간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진공에 있을 때 산업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가 국내 중소기업 수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한 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선순환 고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여러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진공과 코트라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보면은 키에트에서 분류한 단계는 6가지입니다. 시장 정보 제공에서 컨설팅, 수출기업 육성, 해외 거점, 또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인데 여기서 이제 코트라하고 중진공하고 영역이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이 영역이 중복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매칭만 시켜주는 거는 한 기관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 단계의 역량을 보충을 시켜주고 또 사후에 그런 단계별로의 캐즘에서의 지원을 해주는 거는 한 기관만의 노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출지원 기관인 코트라하고 중진공이 갖고 있는 역량, 코트라는 해외 현지의 무역관 아주 막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마인드하고 현지화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또 시장 정보라든가 바이오 관계, 정부 기관과의 어떤 그런 협력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중진공은 기업 지원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 그래서 자금이라든가 인력, 마케팅 연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이 두 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저는 이게 이제 요새 한류 스타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국에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국 노래자랑이나 오디션 프로그램 갖고 발굴을 하고 그리고 방송에 내보내는데 노래는 잘하지만 연기나 춤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기획사가 필요합니다. 여기 가서 좀
이렇게 이쁘게도 만들어주고 춤하고 연기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유명 스타로 만들고 국제 무대에 등장시켜서 한류 스타라고 그리고 요새 뭐 방탄소년단처럼 그런 글로벌 인류 스타로 만드는 그런 그 단계에서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 좋은 시너지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